2026년 3월 현재 레바논 남부의 하늘에는 여전히 미사일 궤적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미사일을 쏘는 조직은 불과 1년 반 사이에 자신들의 최고 지도자를 잃었고 그 조직을 길러낸 후원국의 최고 지도자까지 잃었습니다. 지도부는 전멸에 가깝게 무너졌고 본부는 폭격으로 사라졌으며 국경을 넘어 들어오던 자금줄은 차례로 끊겼습니다.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이미 끝났다라고 단정했던 조직입니다. 그런데 전쟁은 끝나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헤즈볼라, 한 국가의 정규군보다 강한 무력을 지닌 무장단체이자 그 국가의 의회에 합법적인 의석을 가진 정당이며 병원과 학교를 운영하는 복지기관이기도 한 이 복합적인 존재는 어떻게 지도자와 후원자를 모두 잃고도 여전히 살아남아 총구를 겨누고 있는 것일까요? 재밌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가지 사실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한 무장단체의 최후가 아니라 레바논이라는 한 국가 그 자체의 구조적 붕괴입니다. 헤즈볼라는 1982년에 태어나 2026년 현재까지 44년을 살아남은 조직입니다. 그 시간 동안 이 조직은 단순한 시아파 민병대로 출발해 중동 질서의 한 축으로 올라섰고 이제는 자신이 속한 국가를 무너뜨리며 함께 무너지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품고 있는 종파 분할 구조, 그 구조가 만들어낸 오랜 소외, 그리고 외세의 개입이 겹겹이 쌓여 헤즈볼라라는 이름의 복합체를 빚어냈습니다. 오늘은 이 조직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하나의 국가 속에 또 하나의 국가로 살아났는지, 그리고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어떤 연쇄 타격을 받았으며 그 결과로 레바논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되짚어보려 합니다. 복잡한 중동 정세를 가능한 한 구조로 풀어내는 해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다음 해설을 만들어가는 가장 큰 동력이 됩니다. 헤즈볼라의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원초적인 결핍을 전제해야 합니다. 레바논에서 시아파 무슬림은 오랜 세월 가장 가난하고 가장 자주 전쟁터로 내몰리며 가장 적게 대표되어 온 공동체였습니다. 종파에 따라 권력을 분할하는 레바논의 독특한 체제는 겉으로는 공존의 모델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특정 공동체를 구조적으로 뒤편에 남겨두는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시아파 주민들이 밀집해 살아온 남부 지역은 경제성장의 혜택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고 동시에 외부의 충돌이 들이닥칠 때마다 가장 먼저 짓밟히는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82년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을 침공하면서 그 구조적 결핍 위에 결정적인 균열이 그어졌습니다. 이미 자국 정부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해온 시아파 주민들은 이제 외국군의 정령이라는 더 직접적인 위협 앞에 던져진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이란의 손길이 개입합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집권한 이란 정권은 시아파 연대를 국가 전략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약칭 IRGC가 레바논 현장에 투입되어 분노한 시아파 청년들을 조직하고 훈련시키고 무장시켰습니다. 그렇게 1982년 이스라엘의 침공에 맞서는 저항이라는 명분 아래 새로운 조직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헤즈볼라, 아랍어로 신의 당이라는 뜻입니다. 이 조직의 탄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외세가 자기 마을을 짓밟으며 그 어느 쪽도 책임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 총을 듭니다. 헤즈볼라는 그 오래된 명제가 20세기 말 레바논에서 구체적인 조직의 형태로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탄생 직후의 헤즈볼라는 오늘 우리가 아는 복합체가 아니었습니다. 자금도, 무기도, 조직도 거의 전적으로 이란에 의존하는 시아파 민병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 조직이 민병대에 머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헤즈볼라는 처음부터 국가를 대신하려 했습니다. 레바논 정부가 시아파 마을에 전기와 도로를 놓아주지 않자 그 빈자리에 자신들의 발전기와 포장도로를 들였습니다. 국가가 학교를 세우지 않자 자신들의 학교를 지었고 국가가 병원을 마련하지 않자 자신들의 진료소를 세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란에서 유입되는 자금에 힘입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헤즈볼라는 저항하는 조직에 그치지 않고 국가를 대신하는 조직으로 성격을 전환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모든 비극의 구조적 출발점입니다. 한 무장단체가 학교와 병원을 지을 때 그 조직은 이미 단순한 군사 집단이 아닙니다. 헤즈볼라는 탄생 10년 만에 레바논 의회에 진출하며
합법 정당의 얼굴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무장을 유지한 채로 정치에 참여한다는 이 선택은 단순한 제도권 진입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국가가 되기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국가에 종속되지는 않겠다. 이 두 가지 선언이 한 조직 안에 공존하기 시작한 순간 레바논이라는 나라 안에는 사실상 두 개의 정부가 서게 됩니다. 하나는 대통령과 총리와 내각으로 대표되는 공식적인 정부,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무기고를 따로 운영하고 예산을 따로 집행하고 방송을 따로 내보내고 외교를 따로 수행하는 비공식 정부. 학계와 국제 언론이 헤즈볼라를 가리켜 국가 속의 국가라고 부르게 된 것도 이 시기부터입니다. 이 체제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장면이 2006년 이스라엘과의 전면 교전이었습니다. 당시 헤즈볼라는 한 국가의 정규군을 상대로 정면에서 한 달 넘게 버티며 결정적인 패배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중동에서 이스라엘군에게 명백히 밀리지 않은 세력은 헤즈볼라가 사실상 처음이었고, 이 사건은 이 조직을 아랍 세계 전체의 저항의 아이콘으로 격상시켰습니다. 국내 정치에서는 시아파를 사실상 대표하는 유일한 정치 세력이 되었고, 국제 정치에서는 이란이 구축해온 이른바 시아파 벨트의 서쪽 끝 기둥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쯤 되면 이미 한 나라의 정규군보다 강한 무력을 가진 정치 정당이자 한 공동체 전체의 사회 인프라를 운영하는 복지재단이자 이란이라는 지역 강국의 동맹 벨트에서 가장 단단한 결저점인 셈입니다. 그러나 모든 확장은 반드시 대가를 동반합니다. 2011년 이웃 국가 시리아에서 내전이 터졌을 때 헤즈볼라는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자신들의 병력을 국경 너머로 내보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란에서 시리아를 거쳐 레바논으로 이어지는 무기 보급선, 그 시아파 벨트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헤즈볼라의 성격에도 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때까지 이 조직이 내세웠던 정당성은 우리는 침략받은 땅을 지킨다는 저항 서사였습니다. 그러나 타국의 내전에 병력을 투입하는 순간 헤즈볼라는 저항 조직에서 지역 전쟁을 수행하는 행위자로 성격이 전환됩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가자에서 시작된 전쟁의 연대를 선언하며 이스라엘과 사실상의 교전에 돌입한 것은 그 성격 전환의 종착지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결정이었습니다. 탄생의 논리는 우리는 외세로부터 레바논을 지킨다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이 조직은 레바논을 넘어 지역 전체의 분쟁에 개입한다는 행위자로 이동해 갔습니다. 선을 넘었다는 감각은 외부에서만이 아니라 레바논 내부에서도 서서히 쌓여갔습니다. 이 확장을 군사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헤즈볼라는 이 시기에 분명히 정점에 올라 있었습니다. 이란에서 흘러드는 자금과 무기, 시리아를 통과하는 보급 경로, 축적된 로켓, 드론, 미사일 자산, 그리고 수십 년에 걸쳐 훈련된 전투원. 한 비국가 무장 행위자가 지닐 수 있는 역량의 거의 모든 지표에서 헤즈볼라는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지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조직의 동의 없이는 레바논의 내각 구성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며 주요 외교 사안 역시 이들의 의중을 반영하지 않고서는 추진되기 어려웠습니다. 합법 정당이자 초법적 무장 조직이라는 이중적 지위는 국내 정치에서 가장 강력한 지렛대로 작용했고, 국제 정치에서는 이란의 지역 전략을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현장 파트너로 기능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정점 아래에서 구조적 피로는 조용히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국내 여론의 분열이었습니다. 초기에 시아파 공동체를 넘어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던 저항의 아이콘은 시리아 내전 개입과 가자 전쟁 연대를 거치면서 그 이미지에 분명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레바논에 거주하는 다른 종파 주민들, 그리고 전쟁의 비용을 직접 떠안게 된 남부 주민들 상당수가 이 조직의 선택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는 경제적 피로였습니다. 시리아 내전과 이스라엘과의 반복되는 교전은 레바논 경제를 끊임없이 짓눌렀고, 이미 만성적인 위기에 시달리던 이 나라의 재정과 통화체계는 더 버텨내기 어려운 상태로 밀려갔습니다. 셋째는 조직 내부의 균열이었습니다. 장기화된 전선, 쌓여가는 사상자, 그리고 전략적 방향을 둘러싼 이견은 온건파와 강경파 사이의 거리를 조금씩 벌려놓았습니다. 정점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이중적입니다. 그것은 가장 높이 올랐다는 뜻인 동시에 이제부터 내려올 일만 남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헤즈볼라는 2020년대 초반을 지나며 바로 그 이중성의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경계의 한쪽이 결정적으로 무너졌습니다. 무려 32년 동안 헤즈볼라를 이끌어온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것입니다. 이 상실은 단순한 지도자 교체와는 차원이 다른 사건이었습니다. 나스랄라는 창립 이래 이 조직의 얼굴이자 목소리였고 지지자들에게는 상징이었으며 내부적으로는 온건파와 강경파를 한자리에 묶어두던 중심축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이 사라졌다는 것은 조직의 정체성 한 축이 통째로 무너졌다는 의미였습니다. 헤즈볼라 역사상 최대의 권력 공백이 열린 것이 이 순간입니다. 후임으로 취임한 인물은 오랜 2인자였던 나임 카셈이었습니다. 그는 오랜 경력을 가진 인물이었지만 나스랄라가 누렸던 대중적 권위와 종교적 카리스마를 이어받지는 못했습니다. 새로운 수장은 조직을 유지할 수는 있었으나 조직을 재구성할 힘은 충분히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 틈새에서 내부의 온건파와 강경파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온건파는 이스라엘과의 전면 충돌을 피하고 정치적 여지를 확보하려는 쪽으로, 강경파는 지도자의 죽음을 계기로 즉각적인 보복과 확전을 감행해야 한다는 쪽으로 이끌렸습니다. 이 두 흐름은 같은 조직 안에서 충돌하기 시작했고 대외적으로는 단일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태가 연출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뒤에서 바라보면 하나의 역설이 드러납니다. 헤즈볼라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레바논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며 그 빈자리에 스스로를 세워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가을의 권력 공백 앞에서 이 조직 역시 그 어떤 정부도 피할 수 없는 권력 승계의 위기를 그대로 겪었습니다. 한 인물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위, 제도화되지 않은 후계 구조, 외부의 강력한 공격 앞에서 드러난 조직의 취약성, 국가가 되기를 거부하면서 국가의 역할을 맡아왔던 조직에게 국가가 된다는 일의 무게가 비로소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헤즈볼라가 획득한 것은 권력의 정점이라기보다는 그 정점에서 내려올 때의 가장 가파른 낙차였다고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28일, 그 낙차의 두 번째 단층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이날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암살됨으로써 헤즈볼라의 배후에서 자금과 무기와 전략을 공급해오던 후원 체계의 가장 높은 자리가 비게 된 것입니다. 조직을 만든 나라, 40년 넘게 돈과 총을 대준 후원자의 수장이 이 세상에 없다는 현실 앞에서 헤즈볼라 내부의 강경기류는 제어 장치를 잃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11월에 가까스로 체결되었던 이스라엘과의 휴전 합의는 파기되었고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향해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44년 전 저항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조직은 44년 뒤 지도자도 후원자도 잃은 채, 그러나 여전히 방아쇠를 쥔 채 다시 한번 전면전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응은 이른바 영원한 어둠 작전으로 명명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암시하듯 이 작전은 제한적인 보복이 아니라 레바논 전역에 걸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군사행동이었습니다. 이 국면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국제적 협상 틀과의 관계입니다. 같은 시점, 미국과 이란은 파키스탄에서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며 2주간의 휴전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이 합의를 중동 전체의 일시적 숨고르기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측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 휴전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그 선언 위에서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와 남부 지역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격이 이어졌습니다.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 가운데에는 여성과 어린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 조직을 겨냥한 작전의 비용이 그 조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민간인들에게 얼마나 무차별적으로 전가되는지를 2026년 봄의 레바논은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상전선에서는 레바논 남부의 빈트 지베일에서 특히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리타니 강에 이르는 지역까지 완충지대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고 이를 위한 지상작전을 확대했습니다. 이란은 이 확전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반발은 말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을 봉쇄하는 조치에 들어갔으며 이 해역을 지나던 유조선들은 강제로 회항해야 했습니다. 세계 에너지 시장의 가장 민감한 길목이 한순간에 막힌 것입니다. 하나의 무장 조직과 한 국가의 대결이 시작된 지점에서 출발한 이 이야기는 이렇게 세계 경제의 동맥까지 끌어들이는 국면으로 확장되어 갔습니다. 헤즈볼라의 전쟁이 이제 더 이상 레바논 남부만의 문제가 아님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이 모든 바깥의 충격과 맞물려 레바논 내부에서도 조용하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총리 나와프 살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번 위기 국면에서 매우 선명한 원칙을 내걸었습니다. 모든 무기는 합법적 당국의 손에만 있어야 한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레바논의 이중 주권 체제를 근본부터 되돌리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이 원칙에 따라 정규군에게 국내 무기 체계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표현은 일반적이지만 그 화살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는 누구에게나 분명했습니다. 국가 안에서 국가 이상의 무력을 지닌 단 하나의 조직, 헤즈볼라의 무장해제가 사실상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이 방향은 단지 한 총리의 개인적 결단이라기보다는 누적된 구조적 변화의 표면이기도 했습니다. 2024년 이후 반복된 충격으로 레바논 국민 다수는 더 이상 자국 안에서 또 하나의 군대를 용인할 여력이 없다는 인식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국제사회 역시 이 조직을 둘러싼 기존의 타협 구도를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러 흐름이 한 줄의 원칙, 즉 모든 국위는 합법적 당국의 손에만으로 수렴된 것입니다. 국가 속의 국가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국가 자체가 먼저 단일한 주권의 주체로 돌아와야 한다는 오래된 명제가 이번에는 선언이 아니라 실행의 영역으로 건너오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어쩌면 경제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헤즈볼라 내부에서 사실상 은행의 역할을 수행해온 알콰르드 알하산이라는 금융기관이 이번 국면에서 파괴되었습니다. 이 기관은 단순한 자선단체도 단순한 민간금융도 아니었습니다. 이란에서 유입되는 자금을 재분배하고 조직원과 지지공동체 내부의 신용을 공급하며 복지망의 비용을 감당하는 그림자 금융 시스템의 심장에 해당했습니다. 이 심장이 멈춘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이란으로부터의 공식 비공식 지원금 흐름 역시 급격히 가늘어졌습니다. 즉 헤즈볼라는 같은 시점에 두 개의 자금 동맥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시도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지금 국면의 또 다른 경고음입니다. 자금의 공백은 자연히 대체 수입원을 찾게 만듭니다. 그 대체 수입원 가운데 확인되는 것들이 캡타곤이라 불리는 합성 마약 밀매, 그리고 중남미 범죄 네트워크와의 연결고리입니다. 저항의 아이콘으로 출발한 조직이 이 자금 공백 앞에서 범죄 네트워크의 한 노드로 변질되는 징후가 선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조직의 도덕적 추락에 그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비국가 무장행위자가 후원국을 잃은 순간 어떤 경로로 변형되는지를 보여주는 21세기 지역 분쟁의 거의 전형적인 경로이기도 합니다. 정치적 정당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고 그 자리를 공급사슬의 이권과 폭력의 일상화가 채우게 됩니다. 이 모든 흐름을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면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한 비국가 무장행위자의 구조적 운명이 압축적으로 펼쳐지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되기를 거부하면서 국가의 역할을 맡으려 한 조직, 합법정당의 외피 안에 초법적 무장을 품은 조직, 공동체의 복지망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지역전쟁을 수행한 조직, 이 세 가지를 한 몸에 품었던 헤즈볼라는 후원국의 붕괴와 지도부의 공백, 그리고 국내 주권의 재정비라는 세 겹의 압력 앞에서 자신의 중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조직이 완전히 사라지는지의 여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조직이 떠난 자리에 무엇이 남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레바논이라는 국가가 마주한 가장 현실적인 위험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헤즈볼라의 해체 과정 그 자체가 통제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내전의 가능성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시아파 공동체의 정치, 경제, 사회적 기반이 이 조직과 깊이 엮여 있었기 때문에 그 조직을 한꺼번에 지워내는 시도는 공동체 전체를 격렬하게 흔들 수 있습니다. 둘째는 외세의 재개입 가능성입니다. 국가가 내부 균형을 스스로 잡지 못하는 순간 주변 강대국들은 언제나 그 빈자리에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밀어넣어 왔습니다. 그 역사의 장기적인 반복이 레바논에서 다시 한번 작동할지 아니면 이번에는 국가가 주권의 단일성을 회복하는 쪽으로 향할지는 아직 열려있는 문제입니다. 헤즈볼라는 44년 전에 한 문장의 명제 위에 태어났습니다. 국가가 보호하지 않는 곳에서 외세의 군대가 자기 마을을 짓밟는 곳에서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 무장한다는 문장이었습니다. 그 문장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문제는 그 문장이 유효한 한 헤즈볼라라는 이름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와 같은 조직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입니다. 한 관찰자는 이 조직을 가리켜 헤즈볼라는 조직이 아니라 증상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앓고 있는 구조적 병증의 표면적 표현. 형태는 바뀔 수 있고 이름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뽑히기 위해서는 레바논이라는 국가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단일한 주권, 비차별적인 공공 서비스, 그리고 외세의 개입에 휘둘리지 않는 제도적 자율성.
이 세 가지 가운데 단 하나라도 결여되는 한 남부의 어느 마을에서 누군가는 또다시 총을 들게 될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즈볼라 이후의 시아파 공동체는 누구에게 자신의 정치적 대표성을 맡길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이 공동체의 정치, 사회, 복지 기반은 대부분 헤즈볼라라는 한 조직을 통과해 왔습니다. 학교도 병원도 일자리의 상당 부분도 이 조직의 네트워크와 결부되어 있었습니다. 그 단일한 통로가 한꺼번에 막히는 순간 수백만 명의 삶이 갑작스러운 공백에 놓이게 됩니다. 이 공백을 새로운 정치 세력과 국가 제도가 어떤 속도로 어떻게 메우느냐에 따라 레바논은 조용한 재건의 궤도로 진입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내전의 전야로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국가가 되지 못한 조직의 붕괴가 역설적으로 국가에게 가장 먼저 책임을 묻는 국면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수준에서도 이번 국면의 함의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비국가 무장행위자는 여러 분쟁 지역에서 국가의 빈자리를 채우는 존재로 기능해 왔습니다. 헤즈볼라는 그 가운데서도 가장 정교하게 제도화된 사례였고, 따라서 이 조직의 해체와 변질 과정은 유사한 구조의 행위자들에게도 하나의 참조점이 됩니다. 후원국을 잃었을 때 어떤 경로로 재정이 무너지는지, 지도부 공백이 어떤 속도로 분열을 부르는지, 국가의 무기 독점 선언이 어떤 조건에서 현실적 효력을 발휘하는지, 2026년의 레바논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산 증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머지않아 다른 지역의 유사한 구조가 다음 국면으로 이동할 때 반드시 다시 열어보게 될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2026년 3월 현재 레바논 남부에서는 오늘도 포성이 울리고 있습니다. 헤즈볼라의 로켓과 이스라엘의 폭격, 그 사이에 놓인 마을과 병원과 학교. 한편으로는 국가 무기 독점령의 선언이, 다른 한편으로는 무너지는 은행과 캡타곤의 그림자가 같은 시간 위에 겹쳐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 끝을 결정하는 것이 결국 바깥의 군대도 아니고 어느 강대국의 선언도 아니라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스스로 어떤 국가가 되기를 선택하는가에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켜본 것은 한 무장단체의 흥망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가 자기 자신을 되찾았을 수 있는가를 묻는 44년짜리 긴 실험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 실험의 결과는 이제 곧 중동을 넘어 21세기의 국가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